스마트폰 켜서 은행 앱 열어보세요.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얼마 빠져나갔습니까? 만약 매일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면 정확히 6개월 뒤 그 이자는 2배로 폭등하고 여러분의 아파트는 반값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에이, 지금도 중동 맨날 싸우는데 내 집이 왜 날아가요? 이렇게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동 리스크에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과 진짜 물리적 봉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유일한 목동맥입니다. 이란이 기뢰를 살포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봉쇄 1일차에서 3일차. 놀랍게도 시장은 조용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찔끔 오르고 맙니다.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또 50원 올랐네 하고 넘겨버립니다. 뉴스에선 속보가 쏟아지지만 대중은 미국이 며칠 안에 해결하겠지 라며 주말에 마트를 가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대중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바로 위기 불감증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봉쇄 3주차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미국의 개입이 늦어지고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입니다. 보유하고서 지고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입니다. 보험사들이 선박전쟁 보험료를 10배로 올리자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 진입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봉쇄 1개월 차, 울산과 여수 앞바다에 들어와야 할 초대형 유조선들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비축유가 말라간다는 소문이 돌자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전 세계의 남은 기름을 웃돈 주고 패닉 바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폭발합니다. 기름값이 2배가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무려 200조 원의 한전비주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대한민국 에너지 물가라는 거대한 댐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수입 원가가 2배로 뛰니 정부도 더 이상 전기를 싸게 줄 수 없습니다. 억눌려 있던 진짜 에너지 가격이 청구서라는 괴물이 되어 우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봉쇄 2개월 차, 동네 골목 상권부터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번 달 3배가 뛴 가스비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합니다. 튀김기를 돌릴수록 오토바이를 굴릴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받아야 본전인데 손님들이 그 돈을 낼 리가 없죠. 사장님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 바로 인건비를 자르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2년 넘게 일한 주말 알바생을 자릅니다. 동네 상권의 불이 꺼지고 20대 청년들의 지갑이 가장 먼저 텅 빕니다. 내수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이 파도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대기업과 수출 시장을 덮칩니다. 봉쇄 3개월 차,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비싸게 사오니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 선을 찢어버립니다. 환율은 오르고 수입 원가는 폭등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한국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 대기업 김 부장의 이야기를 해보죠. 회사는 당장 김 부장을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특근과 야근을 금지합니다. 김 부장의 실제 실수령액은 하루아침에 30%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밖을 나가면 수입 밀가루와 고깃값이 폭등해 9,000원 하던 점심값이 1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2배로 뛰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김 부장은 주말 외식을 끊고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수백만 명의 김 부장들이 지갑을 닫으니 경제는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봉쇄 6개월 차, 김 부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뇌관이 터집니다. 환율이 1,500원은 넘고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국은행은 나라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 최후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강제 인상입니다.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방어와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빚으로 연명하던 중산층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김 부장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갱신일, 은행 앱을 켠 김 부장은 손을 떱니다. 월 150만 원이던 이자가 순식간에 300만 원으로 뜁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막지 못하는 실존적 공포가 덮칩니다.
버티다 못한 김 부장은 평생을 바쳐 산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환율 폭등과 고금리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법원 경매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씨가 6개월에 걸쳐 40대 가장의 밥값을 뺏고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언론은 국가 부도를 떠들지만 잔인한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국가는 망하지 않고 대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진짜 처참하게 파산하는 건 빚을 잔뜩 진 채 무방비로 던져진 개인들 뿐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피바람 속에서 김 부장의 아파트를 반값에 쓸어 담으며 웃음 짓습니다.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면 여러분도 다음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김 부장의 몰락이 그저 유튜버의 자극적인 소설 같으십니까? 역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를 1973년 그리고 197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1, 2차 오일 쇼크. 당시 중동의 석유 무기화로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4배 폭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980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8.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3% 올랐다고 난리인데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킬로미터 줄을 섰고 생필품 사재기로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난방을 못해 추위에 떠는 서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자산을 늘렸던 수많은 과거의 김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넉넉한 현금과 달러를 쥐고 있던 극소수의 자본가들은 어땠을까요? 폭락한 강남의 음마 아파트와 알짜 기업들의 지분을 헐값에 쓸어 담으며 지금의 거대한 부를 완성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정확히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경찰이라는 미국은 왜 가만히 있죠? 미 해군 제5함대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 뚫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가장 뼈아픈 지정학적 진실입니다. 1970년대의 미국은 중동에 기름이 없으면 국가가 멈추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이미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중동 바다가 막혀서 유가가 150달러로 폭등한다? 오히려 미국 본토의 에너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미국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 사태를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두고 사활을 건 전쟁 중이니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말 그대로 심장이 멎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인 중국의 경제를 합법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자국 군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빨리 해결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살기 위해 러시아와 육로를 통해 석유를 밀수입하려 발버둥 칠 겁니다. 하지만 바닷길로 들어오던 14억 인구의 에너지를 기차와 파이프라인으로 100% 대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장 가동은 멈추고 경제는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게임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잔인하게 장기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구해주겠지, 며칠 이러다 풀리겠지 라는 순진한 희망회로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강대국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고래들의 싸움터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 수출과 에너지 수입에 국가의 명운을 100% 건 대한민국은 지금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 속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란 환상은 버리십시오. 정부는 국가 시스템과 1등 대기업을 구하는데 모든 총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막 없이 세상에 던져진 개인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럼 주식 다 팔고 은행에 현금만 쥐고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화만 쥐고 있는 건 눈사람을 끌어안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남들이 피눈물 흘리며 파산할 때
내 가족과 통장을 지켜낼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유동성 참호를 파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 무의미한 고정비와 과시용 소비를 잔인할 정도로 도려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며 샀던 자동차 할부금, 보지도 않는 OTT 구독료, 습관적인 배달 음식부터 당장 끊으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10만 원을 더 버는 것보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 10만 원을 막는 것이 10배 더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됩니다. 둘째, 악성 부채를 청산하고 숨통을 틔우십시오.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물타기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 원금부터 악착같이 갚아나가야 공포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금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피난시켜 방어막을 치십시오. 이건 환치기 투기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해증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원화 예금이 아니라 달러 파킹 통장이나 이자를 주는 미국 초단기 국채에 나누어 묶어두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환율이 발작을 일으킬 때 이 달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강철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책상을 뺍니다. 월급 외에 단돈 30만 원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악착같이 파내야 합니다. 몸을 써서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현금 실탄과 달러 방패를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상위 1% 부자들의 소름 돋는 마법의 리밸런싱이 시작됩니다. 환율이 극단적인 고점을 찍고 세상에 곡소리가 날 때 부자들은 쥐고 있던 비싸진 달러를 팔아치워 막대한 원화 실탄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초우량 자산들을 줍기 시작하죠. 김 부장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반값에 던진 강남의 아파트, 초우량 기업의 주식들을 바닥에서 갈퀴로 쓸어담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거대한 부의 대이동입니다. 물론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정학적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시뮬레이션입니다. 맹목적으로 특정 자산을 당장 다 팔거나 사라는 강요가 결코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공부하고 본인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한 뒤에 내리셔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결과는 철저히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잔인하게 갈라놓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는 혹은 그와 비슷한 또 다른 경제의 블랙스완은 언제든 우리 안방을 덮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려 통장이 압류되는 희생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거대한 부의 섬에 도착하는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도려낼 악성 지출은 무엇입니까? 머릿속 결심이 휘발되기 전에 댓글창에 여러분의 독한 생존 다짐을 직접 기록해 보십시오.